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다고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에 이낙연 대표가 주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연일 말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 무소속 권성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권성동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무소속 의원분들 복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요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 뭐 좀 얘기가 있나요? 글쎄요, 뭐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네. 또 제가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복당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제 국민의힘이 당명도 개정했고 또 정강 정책도 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변화와 쇄신의 틀이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이제 뭐 좀 더 외연을 넓히고 또 인재를 발굴해서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인물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무소속 의원들이 잘못된 공천의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 차원에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당내의 어떤 분란을 막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나 봅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당사자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네. 것 자체가 좀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 뭐 간청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나눴던 얘기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여야 간의 그 합의로 가족 돌봄 휴가 연장법이 이제 의결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에 국회가 아주 시급하게 한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정책 협치의 아주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국회 간 또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그 주역이 여당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자,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한테 이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1대1 면담이라도 가능하면 해달라 이런 요청을 또 했다고 해요. 근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같은 날에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자꾸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좀 껄끄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차피 협치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낙연 당대표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치를 하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협치를 하려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는 그리고 자꾸 뭔가 압박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의 분위기,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정치를 했고 민주화 이전에 독재 시대 때 통치를 했다면 지금 같은 참여민주주의가 활발하게 만개한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도 경쟁과 대결의 구도 속에서 실제로 협치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낙연 당대표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당의 대표와 만나서 어려운 것을 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끼리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권 세력 쪽에서 그래도 손을 먼저 내밀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먼저 내민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뿌리치면서 추미애 장관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의 그런 협치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진정성이 없고 네. 그야말로 저는 정치적인 수사다. 국민을 상대로 우리는 협력의 정치를 하고 싶은데 야당의 비협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20대 국회 말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공직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또 21대 국회가 구성돼서 개원 협상을 할 때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의 야당목 이걸 팽개치고 폐기한 것이 정부였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관련 입법도 일방적으로 그것도 독선적으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기들 하고 싶을 때는 다 마음대로 아주 거의 뭐 독선적으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와서 협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모양새 갖추기다. 예. 그럼 그거 누가 수용을 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김정인 위원장과의 1대1 회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는 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을 보면은 행태를 보면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 주장을 하다 끝나거든요. 그런 협치는 필요가 없다. 사실 여야 대표가 만나려면은 그래도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든가 성과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나야지. 그냥 청와대에서 밥 한 건 먹고 말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인 위원장도 그런 거 원치도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뭐 만나고 싶다, 만나기 위해서 간청하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자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에서는 이런 1대1 단독 회동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두 분 다 이제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으셨고요. 지금 핫한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왜 그런지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시각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 카카오 포털 사이트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라고 보내고 이어서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포털 장악 시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맹맹백백하게 드러났다. 이번에 윤영찬 의원은 왜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냈는지 그동안 포탈을 현 청와대와 여당이 자지우지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런 것이 소문이 시중에 팽배했는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이 사안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연설을 보면서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일 텐데 안 뜨지라고 생각을 그런데 조호영 대표께서 연설을 할 때는 바로 연설이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전문까지 붙여가지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예고돼 있는 여야 대표의 연설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여론 장악 시도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된 문장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충분히 여당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저렇게 바로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뜨자마자 당사자를 들어오라고 하라라고 요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맞다고 보시나요? 우선요. 네. 문자 메시지로 하는 것은 죄가 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미래통합당 전신이죠.
2019년 9월 5일 날 나경원 그리고 방금 화면에 나온 박성중, 곽희정희 간사가 성남 레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실검에 나경원 소환주사, 황교안 장관상 이런 것이 뜨냐. 그리고 조국 힘내세요 등은 조직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의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항의 방문을 했어요, 직접. 네. 근데 윤영찬 의원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항의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그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서 실제로 국정조사까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문자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몰래 찍었으니까 자극적이긴 하죠. 그런데 저것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관계기관 증인들 같은 경우, 참고인들 같은 경우 미리 불러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해명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해요. 저도 17대, 19대 국회의원 했지만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와서 해명하라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저것이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뭐 저게 의원들의 통상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예를 들면 필요하면 들어오세요. 아니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일이다.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도 잘못됐지만 이번 건만 딱 떼어내고 봤을 때 이번 건 자체도 문제는 좀 있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만약 국민의힘 의원 그 핸드폰 화면에 저런 내용이 떴다 그런다면은 아마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권 성향의 언론에서 의원이 갑질을 해가지고 아마 도배를 했을 거예요. 이 윤영찬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소통수석. 예, 그럼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 그건데 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포털의 약점,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포털 메인 화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거 보면은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거든요. 네. 저거는 또 국민들이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러면 이 기자들한테 다 노출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이 윤영찬 의원의 저런 행태는 전형적인 갑질이고 또 언론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권에 편향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권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여론이 굉장히 오도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 전날에 이낙연 대표가 대표 연설할 때 그 메인 화면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의 그런 발언이 메인 뉴스에 떴다고 해서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저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저런 식의 갑질, 저런 식으로 언론 통제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을 저는 양산하기에 제기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그러니까 그 포털 메인 화면은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편집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 시스템에서 하는 걸 윤영찬 의원이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렀다라는 거는 의원님 말대로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까? 근데 저도 AI가 하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19대 국회 할 때 그때 뭐 내비게이션을 사찰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안행이 하면서 그걸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미 어쩐 일인지 스마트폰 이렇게 보니까 정치면 기사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기사는 한 200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굉장히 핫한 뉴스인데 나중에 보니까 IT 분야로 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노출을 피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AI가 하지 않고 사람이 편집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기사가 뜨는 것이 뭐 그 회사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IT 분야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편집을 저는 하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설명은 맞겠죠. AI가
기계적으로 하겠죠. 몇 근데 년 이제- 됐습니다. 몇 년. 근데 이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네. 그 AI라고 그러면 중립적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가중치가 부여됐겠죠.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네. 그 시스템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AI 시스템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중립적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시스템도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들고. 이게 윤영찬 의원이 AI를 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들어오라 그랬어요. 결국 AI를 누가 조정하냐? 사람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겁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소위 뭐 피해를 니네 회사의 피해가 가리라는 그렇게 것을 말은 안 하겠죠. 말은 안 암시하기 하더라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암시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I가 하지만은 AI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윤영찬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고 횡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포털사 하루빨리 사과를 하고 네. 그 과방위원회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방위에서 사퇴까지 예, 지금 예,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사과하고 끝날 수 있는 일도 아닐까요? 저는 사과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과방위원, 그 이제 포털사이트 관장하는 부서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네. 여기 있는 한 그 포털 회사들은 영원히 윤영찬 의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언젠가 또 우리가 혹시 뭐 정부 여당의 불리한 기사가 편집이 됐다라고 판단한다 그런다면은 여권에 판단한다 그런다면은 또 우리가 또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 또 소환 당할 수가 있다. 소환 자체가 이미 횡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요. 과방위원회 사퇴해야 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도 많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 누가 와서 직접 설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본회의장에서 누가 와서 직접 의원실에 와서 설명 좀 해라라는 문자가 만약에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그러면 그 경우도 그 상임위에서 사보임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될 아니, 그게 일이죠.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일은 아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그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이건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언론 자유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가 나왔다 해서 들어와서 보고를 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만약 이제 요건이 만약에 사과로 안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사퇴라든지 아니면 과방위 사보임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또 사보임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 국가를 운영하거나 사회 여론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언론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임하라는 것이지 국가 운영이 잘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라 가라 하는 건 그건 국회의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거하고 이거를 결부시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는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사보임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엄중히 주의 드린다고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이낙연 대표의 말씀은 윤영찬 의원 네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인정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되자마자 그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의 준다고도 아니고 주의 드린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거죠. 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논란입니다. 지금 쟁점되는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휴가 과정에서 특혜를 과연 받았느냐, 병가와 연가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변경 요청을 했느냐, 그리고 통역병 청탁을 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런데 공통점은 의혹 제기자의 주장에 의존이 돼 있는 상태고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증거품은 지금 안 나온 그런 상황인데 먼저 권 의원님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의원님 보시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다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한데 네. 범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 휴가 연장 문제, 그 병가 연장 문제거든요. 네. 우선 미복귀를 했고 그 이틀 후에 이제 뭐 사후적으로 휴가 처리가 됐다 하지만은 일단 이틀간은 군무 이탈, 소위 말하는 탈영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범죄 성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 입장에서 제일 아픈 부분이고요. 나머지 두 부분은 뭐 자대 배치 변경 요청의 통역병 청탁 이거는 다 불발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군 형법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느냐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이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그 고위공직자로서 더 중요한 문제다. 전화한 적 없다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청탁한 적 없다. 뭐 자대 배치라든가 그다음 통역병 청탁 이런 게 한 게 없다 그러지만은 이미 국방부 관계자들 입에서는 또 송영무 장관 쪽에서도 그 뭐 당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장관이 밑에 보좌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보좌관이 그걸 뭐하러 그걸 알아보고 청탁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걱정하는 얘기를 했고 뭔가 서로 대화가 나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해명 과정도 계속 거짓을 하고 있어요. 또 뭐 휴가 규정은 카투사는 말에 미군 규정을 따른다. 한국군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에서 무슨 소리냐? 육군 규정,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또 나와요. 또 해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예요. 정의부 장관이에요. 정의부 장관. 그러니까 다른 장관에 비해서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기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해명하고 그다음에 거짓 변명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선 보세요. 그 신원식 의원과 통화했다는 A 대령이 오늘 추미애 장관 측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SBS도 네.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고소당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신병이 신병 교육을 받고 나중에 수료식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이러저런 주의사항, 뭐 청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처럼, 네, 마치 그렇죠. 이쪽에서 청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권성동 의원님도 아이가 군대 가 있고 저도 가 있는데요. 전체 부모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따로 부른 적이 없다고 지금 변호인 측이 주장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은 명백하게 보면 저게 막 가짜 뉴스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A 대령의 녹취록, A 대령의 주장이 지금 난무하는 거예요. 지금 앵커도 그러니까 사실 얘기했듯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녹취록이라는 게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나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의 지금 주장이죠.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네. 그분이 미 8군 한국 지원 단장이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신원식 의원이 2011년 당시 3사단장이었대요. 3사단장 밑에 있었던 참모장이었다는 겁니다. 참모장은 부사단장과 핵심 보좌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장의 지시를 연대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핵심이죠. 네. 근데 그 신원식 의원과 부하였던 그 A 대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신원식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저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왼쪽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입대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병원에서 다시 너 오른쪽 수술도 오른쪽 무릎도 수술해야 돼.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지원단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오른쪽 다리도 수술 받아야 된답니다. 무릎도. 그래서 국군 양주병원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진단서를 받고 나와서 그 병원에 또 무릎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붓기가 빠지지 않고 실밥 뽑아야 되니까 기간이 좀 부족해서 문의를 한 거예요. 이 병가를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병가는 규정상 안 되고 그럼 휴가로 써라. 너의 휴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규정대로 지침대로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만기 제대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엄마 찬스 계속 얘기하는데 엄마 찬스를 사용했다면 군대를 안 가든가 아니면 후방부대를 배치돼 가지고 충분하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든가 이게 아니고 병가를 내서 수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주의 주장만 난무하고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혹 제기를 한 쪽도 주장만 나오고 이제 증거가 안 나오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대지 않고 이제 말로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혼선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자, 여기서 아니, 이 잠깐만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네, 드리고요. 그럼 30초만 예,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소한 것 중에 이제 휴가 가정에 특혜가 있었냐, 자대 배치 변경 특혜가 있었냐, 통역병 특혜가 있었냐, 청탁이 있었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A들이 다 주장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고소를 안 했어요. 추미애 의원 측에서, 장관 측에서. 그럼 결국 이거 이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개밖에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엄마 찬스를 썼으면은 군대를 뺀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오래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엄마 찬스, 엄마 아빠가 대통령이 돼도 군대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반 근무를 합니다. 우리 정책위 의원 아들도 전반 근무 양구에서 근무하고 우리 아들도 인제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반 근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마 찬스 썼대서 후반부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휴가라든가 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자대 배치 요런 거에 대해서는 청탁할 수는 있는 거겠죠. 청탁이 잘못된 거죠. 청탁하면 안 되는 거죠. 소위 제1 정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기 자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청탁하니까 우리가 엄마 찬스 쓴 것이 아니냐. 엄마 찬스다. 이렇게 모든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있는 겁니다. 짧게만 반박을 좀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엄마 그것만 찬스를 듣고 얘기한 끝내겠습니다. 것은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마치 군대에 빠진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까지 과도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니, 말씀드리는 빼야 건데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A 대령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통역병이라든가 아니면 자대 배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다 막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인된 것은 없어요, 지금 양쪽에. 그런 그것도-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게 거- 과도하게 부풀려서 그것도 거짓이면- 기사화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거짓이면 추미애 의원 측에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 고발을 해야죠. 고발 안 한 거는 결국 인정한다는 자,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만하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국회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진술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국정감사가 다음 달 아마 7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그때까지 계속 이슈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바라고 있는 판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임 검사, 뭐 특검 이런 까지 주장하는데요. 실현될 가능성은 좀 적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고 싶겠죠. 뭐 그런 것이 아마 옥신각신 논쟁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지금 추미애 장관 사건이 제2의 조국 사태거든요. 결국 조국 전 장관도 국민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임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 사건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만약 국정감사 전까지 수사 결과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사태가 없는 한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그 일병 이 문제를 폭로했던 그 일병도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직접 듣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일병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다면은 결국은 이 또한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 이렇게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슈는 국회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마무리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도 주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